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앞에 여러분요, 앞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하는 것이 지금 강의가 그러죠. 약간요 무리예요. 왜냐하면 앞에요 약관법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먼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보는데요. 먼저 어디를 보냐? 193쪽을 먼저 봐요. 193, 그 다음에 원래 이게 193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192하고 193이 약간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서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수용이 됐다.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고요. 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을 을이 갑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 이자 같은 거 있죠. 대출 이자라든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측량할 때 측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죠? 대출 이자나 측량 비용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 날이 등기 이행기란 말이죠.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해요. 이행이익. 이 이행이익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1억 원에 사요.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요 1억 1,000에 팔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을이요 갑한테 건물을 1억 원에 샀는데요, 그걸 다시 병한테 1억 1,000에 팔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면 을이 병한테 등기해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건데 수익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요? 건물이 멸실돼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병한테 처분을 못하죠. 그래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하고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전부 불능이 있고요. 전부,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슨 불능이 있냐?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봐요. 여기서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시적, 여기서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이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걸 찾으면 돼. 원시적 불능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3층이 다 멸실된 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전부죠, 전부.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전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그 다음 이것이 또 535조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 이것도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후발적은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다른 말로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계약후 저당권 설정 후 이런 말이죠. 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이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여러분요 아주 중요하죠. 유효냐 무효냐. 그런데 후발적은요 이 후발적이 채무자의 잘못이냐 채권자의 잘못이냐 또는요 쌍방이 잘못이냐 이 말이죠. 쌍방. 채무자는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채권자는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채무자의 잘못이냐 채권자의 잘못이냐 쌍방이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요 채무자의 잘못이다 채권자의 잘못이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잘못을 뭐라 한다? 채무자의 잘못을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 또 기시사유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뭐가 나오냐?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와. 대상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 있으면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고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채권법을 개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유효인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유효인 것은 이런 것들이 일단 다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단은요. 그러니까 뭐냐?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이 말이고 채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유효인데 채권자 위험부담이고 쌍방이 잘못 없다. 유효인데 위험부담이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은 그럼 무조건 임의 멸실, 임의 수용이에요.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해제권, 원상회복, 손해배상, 위험부담, 대상청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관계되죠. 그런데 원칙은 계약체결상의 관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그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죠. 일부가 원칙으로 불능이다. 그럼 여기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의 뜻이 뭐냐?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는요 평당 곱하기 100만 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100평. 그럼 얼마에 샀다? 1억 원에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다. 그럼 이것을 1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진다? 수량 지정한 매매.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51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이 담보 책임,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대금 감액, 그다음에 계약 해제, 그다음에 뭐가 있다?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담보 책임은요.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담보 책임은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담보 책임은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유효인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누구일 때? 선일 때 선이. 그래서 유효인데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효일 때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원시적 객관적 전부, 원시적 객관적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는 후발적이죠. 후발적인 것은 무슨 체결 후 이 말이에요. 후.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이제 채권자냐 채무자냐 할 때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먼저 아무 말에서 뭘 기준으로 한다? 물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해줄 매도인을 채무자, 등기를 받을 매수인을 채권자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채무자, 채권자인데 특히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후발적으로 1번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여기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여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은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위험부담이라든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놓고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요.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그것을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채무 불이행이 앞으로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강의 노트요, 192페이지를 봐. 그럼 192페이지 보면 뭐가 나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뭐냐? 이런 봐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다시 말하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죠. 전부. 그럼 여기서 뭐죠? 이렇게 해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기 전에요. 1월 30날 건물이 이미 며칠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다.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갑은요, 갑이 을한테 책임을 지라면 을은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겠지만 갑은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갑은. 을은 뭐가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갑은 뭐가 된다?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알겠죠? 악이나 과실. 을은 뭐? 선의 무과실이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기 전이죠. 전 1월 30날 건물이 멸실이 됐죠. 이걸 원시적이죠.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그런데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그럼 봐봐. 신뢰이익이 80이다. 그런데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그럼 얼마만 청구한다? 80. 신뢰이익이 100이에요. 이행이익이 80이에요. 그럼 얼마만? 80만 청구한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청구를 해. 그러니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행이익이 신뢰이익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신뢰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반드시 갑은요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을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요. 갑은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192페이지 강의 노트 한번 봐봐. 그래서 지금부터 192페이지 강의 노트 봤어요? 자, 맨 위에 까맣게 된 거 있죠? 법조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1항 목적이 불능 동그라미 목적이 뭐냐? 불능 동그라미 그 불능을 봐봐 써 여기다가요. 여기다 뭐라 쓰냐? 봐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 말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렇게 쓰란 말이죠. 거기다가 불능에다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이 말이죠. 됐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가로놓은 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렇게요. 알았거나 불능을 알았거나 가로놓은 거. 가로놓고 써요? 알았거나 거기다 악이라고 써. 악이.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알 수 있었을 자 가로놓고 알 수 있었을 자를 뭐란다?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악이나 과실이 있는 자 누구죠? 갑이죠. 갑. 상대방 누구죠? 을이죠. 을이요. 가로놓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 거기까지 묶고 그것을 말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믿는 것을 말한다? 믿을 신자죠? 신뢰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것을 말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돼.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배상액은 가로놓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거기 가로놓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그것을 말한다?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그래. 이행이익을 마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봐봐. 그 밑에요. 이 항은요. 미수인이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죠? 을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되려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봐봐. 그래서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갑도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신뢰 이익이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고, 그다음에 이러면 교섭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교섭 단계. 그러면 교섭 단계에서 여기서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럼 부당 파기가 됐다 이 말이죠. 부당 파기 알겠죠? 자, 봐봐. 교섭 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섭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기 전이에요?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왜요? 교섭 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우리가 채무 불행이란 말은 항상 언제 시험이 나온다? 언제 문제가 된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채무 불행 아까 3단계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런데요, 지금요, 교섭 단계는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후다? 전이죠. 그러니까 후발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체결하기 전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 이렇게. 그런데요,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 파기하죠. 상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상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 파기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돼. 불법행위가 되면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야 돼. 그러면 신뢰라는 것은 원시적일 때는 언제나 신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도 신뢰고, 우리가 불법행위는 뭐가 있다는, 불법행위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럼 봐봐 다시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건축회사인데, 건설회사가요,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잘못해가지고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합격 통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모집 요강을 보면요, 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통지가 잘못 갔죠? 그러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첫 번째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도 거기다 응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잘못 응시했고 여기서도 잘못해가지고 불합격인데 합격 통지가 잘못 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불합격 통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뭐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지방대학이라는 말, 출신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성적은 제일 좋은데 그 사람한테 뽑아놓고 너는 지방대니까 다른 데 알아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부당 파기에 상당한 이유도 없이 그랬을 때는 회사는 응시생한테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불법이니까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때 손해배상은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뢰란 말이 무슨 말이다? 나는 계약이 체결됐고서 뭘 했다? 믿었다. 신뢰죠. 믿었다.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이 뭐가 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좌절되도 어쩔 수 없다. 신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쟁 입찰이죠. 이런 경쟁 입찰에 참가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참가. 입찰이라는 것은 경매를 얘기해요. 내가 경매에 참가한다고 해서 언제나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란 말은 경락이란 말이죠. 내가 언제나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뢰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좌절되더라도 경쟁 입찰에 참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뭔다?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럼 신뢰 이익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일방이요.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요. 적극적 요구를 해서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방이 적극적 요구에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교섭단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특히 교섭단계에서는 계약책을 적으니까 부당 파기가 있다 해서 채무불이행 그러면 안 돼. 뭐가 된다? 불법행위라고 해야 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쓸데없이 비용을 들었다가 나중에 파기가 됐어. 그랬을 때 그것도 청구할 수 있어. 신뢰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계약 체결이 좌절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입찰은 경락이고 경락에서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무슨 단계다? 교섭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거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94쪽을 보면은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위험 부담 194를 보지 말고 155로 봐야 돼. 155페이지. 155 맨 위에요.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서 여러분요 뭘 보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이죠. 자, 위험 부담은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후발적.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후발적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위험 부담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위험 부담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뭐가 됐다? 여기가 이행기란 말이에요. 이행기인데 여기서 2월 20날 건물이 며칠되고 없어. 2월 20날. 2월 20날 그럼 이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 말이에요. 후발적이다.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요.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건물에서 이 사람이 을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하죠. 갑을 뭐라고 한다?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그러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졌단 말이죠. 등기하기 전에 3월 1일 날 등기돼 2월 20일 날 건물이 불타버렸단 말이죠. 일단 누가 잘못했고 안 했고 떠나가지고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무슨 등기해야 돼? 건물이 없으면 멸실 등기를 해야죠. 멸실 등기하면서 또 무슨 등기해야 돼? 무슨 등기해? 폐쇄 등기를 해야죠. 폐쇄 등기. 등기부 다 배웠잖아요. 폐쇄 등기를 몇 년간 복원해야 돼? 영구 보존하죠. 멸실 등기, 폐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 등기 청구 못하지. 건물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건물이 없는데.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 아니 건물이 있어야 등기하는데 누가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해요? 자, 문제는 뭐죠? 갑이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돼서 갑이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돼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갑은 을한테 등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 그러니까 이걸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을은요 물건을 받지 못하죠?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급부라고 그래. 그것을 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을은요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물건. 위험이 뭐죠? 위험은요 바닷속에 빠졌다 이게 아니고 위험이라는 것은 뭔가의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못 받아. 물건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을이 불리하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없어졌어. 없는데 갑이 을한테요. 돈 받을 수 있냐? 돈 받을 수 없냐?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그럼 갑은 이익이다, 손이다? 누가 손해요? 왜 을이 손이죠? 건물 없는데 뭐를 주니까? 돈을 주니까 을이 손이죠? 그래서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을은 건물을 못 받고 돈만 준다 이 말이죠. 갑은요? 갑은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없어서 돈 받아 못 받아? 갑은 지금 돈 못 받죠? 돈 받으면 그러면 갑은 이겨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말한다. 갑이 돈을 못 받죠?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위험부담의 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건물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미도인 갑이 돈을 못 받아. 건물이 자기 집인데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아. 갑이. 그럼 갑은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죠.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건물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을이 등기를 못 받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을이 돈을 줘야 돼. 그럼 을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것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데 매도인이 돈을 못 받거나 건물이 없는데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뭐라고?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매도인이 돈을 못 받아. 위험부담. 건물이 없는데 매수인은 돈을 줘.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건물이 없어지고 갑이 돈을 못 받아. 매도인이. 채무자가 손해죠? 채무자 위험부담.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물이 이미 없어졌어. 이 상태에서 출발해. 없어졌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받냐? 채무자 위험부담지. 건물이 없는데 돈만 주냐? 채권자 위험부담지라고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느 경우에 채권자가 돈을 주겠어요? 어느 경우에 채권자가 돈을 주겠어? 건물이 없어졌는데 을이 잘못이 있을 때 없을 때? 잘못이 있어야지 돈을 주죠. 을이 잘못 없는데 돈 주나요? 건물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채권자 을이죠.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을에게. 이러면요, 봐봐. 도자기를 생각을 해봐. 가장 간단하니까. 도자기를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을이요, 얼마냐? 10만 원인데 6만 원만 주고 4만 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냐? 그럼 4만 원은 내일 주라고 했어. 내일 주라고 하면서 지금 도자기를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겨울에요, 길이요, 빙판길이니까요, 걸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도자기가 깨졌어. 나머지 4만 원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누군가가요, 밀었어. 뒤에서 밀어가지고 깨졌어. 알겠죠? 그래도 도자기 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민사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을한테 물건을 미리서 을한테 줬는데 물건이 박살났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일단 갑한테는 돈을 줘야 돼. 자기 잘못이면 그냥 돈 주고 울면 되고, 제3자가 잘못했으면 일단 돈 주고 어때요? 제3자한테 뭐 하면 되고? 청구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가 갑은 을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누가 지금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부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건물이 없어졌어.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진 건 누구 때문이냐? 을 때문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는 거죠. 그래, 을이 잘못이라는 것보다 을의 잘못이 있다. 채권자 지체란 말은 채권자가 갑이 을한테요, 잔금단자에 잔금을 등기소를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소리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가 2월 20일 날 태풍으로 건물이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럼 미리서 만약에 을이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에 태풍이 나가지고 건물이 쓰러졌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돼? 을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미리 을한테 물건을 줬어. 근데 그 물건이 옆집에 화재로 불이 붙어가지고 났든 을의 잘못으로 그랬든 관계없이 일단 을이 물건을 받았다가 건물이 없어졌죠. 그러면 일단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천재지변이라든가 자기 잘못이면 어쩔 수 없고 제3자의 방어라든가 제3자가 멸실시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를 청구하면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을은 갑한테는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잘못해서 멸실됐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라니까요. 저기 봐봐. 채무불이행 세 가지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럼 어때요? 누가요? 을이요?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누가요? 누가? 을이 채무불이행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이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둘 다 잘못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 말은 제3자가 뭘 했다? 방화를 했다. 방화. 제3자가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가 방화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제3자 방화라든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천재지변 있죠? 또는 뭐냐면 국가라는 것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잖아요. 그냥 갑하고 을하고만 아니면 돼. 쌍방이 잘못 없단 말은 결국 을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의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청구를 못하죠. 대금을 청구 못하니까 건물을 없어지고 돈을 못 받죠. 이걸 모르면 뭐한다? 갑을 뭐한다? 돈을 못 받는다? 대가의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급부라고 그래.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를 뭐한다? 여기를 뭐란다? 물건이죠. 물건급부라고 하죠. 물건급부. 이것을 뭐란다? 반대급부. 대가의 위험이다.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누가 어떻게 해요? 왜요? 을이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만약에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지. 을이 갑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특히 봐봐.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 있죠. 이 이익을 말한다? 중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 수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요. 여러분 회사 있죠. 회사하고 뭐가 있다? 근로자가 있죠. 근로자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뭐죠? 노무계약이죠. 노무계약이면 뭐가 기준이다? 노동력이 기준이에요. 노동력이 기준. 우리가 매매계약하면 물건이 기준이죠. 그러니까요. 회사는 노동력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은. 노동력이니까. 그런데요. 회사가요. 근로자를 부당해고 있어. 부당해고했다는 하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부당해고. 1년 동안요. 회사 일을 못했어. 채무자가. 그러면 어떡한다? 다시 복직을 할 거 아니야. 복직. 그러면 1년분의 월급을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돼. 1년분의 것을. 그럼 만약에 연봉이 1,200이다. 그럼 1,200을 한꺼번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무자가 심심하니까요. 동종의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일해서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요. 똑같은 근로자들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상사 눈치 가면서 1,200밖에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부당해고되고 복직하면서 1,200 다 받고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600 받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600만 원 중간 수익이라고 그래. 회사가 돈을 줄 때는 그 600만 원 빼고 나머지 600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일을 한 사람도 1,200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도 부당해고돼서 복직함으로써 1,200 받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을 말한다? 공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한다? 중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 한다? 중간 수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뭐가 있다?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 후발적으로 뭐가 있다? 위험 부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채권법 있죠? 채권법은요 앞에부터요 다시 하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채권법이 끝나기는 약간 어렵고 다음 주에는 채권법이 끝나기 어렵고요. 아마 다음 한 주부터 하면 채권법이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요 그 세법 강의죠? 세법 강의하면 세법이 한 2번 더 남아있죠? 2번요? 그럼 나중에요 민총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요
일단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있죠? 오후에는, 여러분요,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등기하고 집합건물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등기하고 집합건물을 오늘 가등기 했잖아요. 가등기 한 것하고 집합건물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특강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본 거기 때문에요. 시험 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